안녕하세요, 여러분. 9번째 영상입니다. 이 발표 자료는 7월 15일에 했던 스터디 자료고요. 이제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면 뭐 똑같은데 이제 그동안 했던 내용 끝나고 이제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첫 번째 PPT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심층 신뢰망 및 오토인코더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오늘부터 RNN, 그러니까 순환 신경망이라고 하는 뭐 리커런스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이어너 처리에 쓰이는 그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까지 지난 시간에 아마 순환 신경망 구조까지 하는 걸로 제가 예고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겠고 시간상 네, 여기까지로 딱 끊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순환신경망을 어디에 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대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요부터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RNN이 어느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쓰일 거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느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쓰이냐면 여기는 없는데요. 이게 뭐 시계열 데이터라든지 어떤 순서가 있는 데이터, 이런 순서의 의미가 있는 서열 데이터, 시퀀셜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RNN이 주로 자주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했다라는 말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뭐 주가, 물가지수, 환율, 실업률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측정을 한 거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종속적인 이 시계열 데이터는 서열 데이터라고 아까 전에 뒤에 나온 그 순서의 의미가 있는 서열 데이터에 이 시계열 데이터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는 이 분야를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시계열 예측은 무엇인가? 시계열 예측은 이 시계열 데이터가 어떤 규칙으로부터 나오는지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예측은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정보,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면 뭐 현재 시점이 현재 시점을 라지 t라고 하면 과거 시점인 t-1까지부터 뭐 시작은 1이라고 하죠. 이만큼의 자료를 이용해서 앞으로 t번째에 어떤 값을 가지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이 시계열 예측이에요. 즉, 이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이용하여 모형을 만들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시계열 예측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일정 시간 간격, 그러니까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이 순서의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데 우리가 RNN을 쓴다. 이 정도 대충 집어넣고 짚고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는 이제 시간에 종속적인 데이터였고요. 이번에는 뭐냐? 여기는 이 글자, 이 텍스트, 음성, 동영상, 뭐 DNA 가되기 염기 서열, 뭐 염기성 같은 거든 이제 뭐 시간 간격은 아니지만 시간에 종속적인 건 아니지만 순서의 의미가 있는 서열 데이터, 시퀀셜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서열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로는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구글에다가 글자를 딱 쳐요. 구글에다가 글자를 딱 치는데 REC라고 쳤어요. 그러면 이 REC까지밖에 안 쳤는데 뒤에 무슨 글자가 나올지를 이렇게 추천을 다 해주죠. 왜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 이 REC라는 글자만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뒤에 무슨 글자가 나올지를 예측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REC 같은 텍스트가 이제 서열 데이터니까 RNN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죠. 근데 REC에서 중간에 E라는 글자가 있죠. E라는 글자를 이제 A라는 글자로 바꿉니다. 그럼 RAC가 되는데 REC에서 RAC로 넘어오니까 또 뒤에 추천해주는 글자가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왜냐면 REC하고 RAC는 분명히 다른 글자죠. 분명히 다른 데이터죠. 근데 RAC도 당연히 다르겠지만 혹시 얘 순서를 바꿔서
CR 혹은 뭐 ERC를 입력했으면 또 결과가 뒤에 나올 결과가 같았을까요? 같지 않았겠죠. 당연히 같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ERC랑 REC로 시작한 단어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알파벳의 순서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알파벳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텍스트는 그러니까 이 시퀀셜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RNN이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서비스하고 있는 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문자나 문장을 기반으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큰 문자 또는 단어를 예측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여기에 이런 거를 이제 RNN으로 잘 어떻게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 조그만한 데이터 말고 엄청 큰 데이터가 대신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장에서 소개할 이 순환 신경망 혹은 리커런스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RNN은 이 시계열 데이터 혹은 서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신경망 모형이다. 제가 아까 전에 약간 스포일러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혹은 서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말고요. 그냥 책에서는 이 전방향 신경망 이런 말을 해서 좀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신경망인 거를 약간 강조를 해서 나타낼 건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RN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네, 좀 여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신경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이거 봤죠? 그래서 마지막 문자 전에 입력된 RE하고 RA가 추천 단어에 영향을 끼쳐서 REC하고 이 RAC는 그래서 추천 결과가 다르다는 거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좀 당연한 얘기인데 독립적인 데이터라고 서열 데이터는 좀 다르게 당연히 다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측정한 체중 데이터가 뭐 69, 66, 64, 63, 61, 58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날짜 순서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된 거라고 해봐요. 시간 순서대로 된 거라면 이게 이렇게 체중이 이렇게 감소한 거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이게 뒤죽박죽 섞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감소하는 열이 되었다. 그러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거 랜덤하게 추출된 성인 3명의 체중을 조사한 데이터 63, 65, 67을 집합기호로 표시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는 이렇게 나타낸 거랑 뭐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3명의 체중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뭐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는 3명이잖아요. 3명이 그냥 똑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된 거는 뭐 이렇게 뭐 순서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순서를 섞어서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이 없는데 한 명을 1개월 간격으로 3번 조사한 데이터는 순서에 의미가 부여된 데이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63, 65, 67과 67, 63, 65는 당연히 다른 데이터겠죠. 시간 순서대로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예로 성인 5명 중 4명의 체중이 뭐 68, 70, 67, 65가 예를 들어서 얘가 독립적인 데이터예요. 독립적 데이터면 이 남은 한 명, 이제 4명, 성인 5명 중에 4명이잖아요. 4명인데 남은 한 명의 체중을 측,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추정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4명의 평균을 쓸 수도 있겠고, 뭐, 다른 우리나라 성인 평균 체중을 갖다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서열 데이터라고 해봐요. 이게 서열 데이터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체중이라고 해봐요. 이게 4명이 아니고 한 사람의 체중이라고 해봅시다. 한 사람의 체중이라고 하면 이거 없습니다. 한 사람의 체중이다라고 하면 68, 70, 67, 65 이게 한 사람의 체중이에요.
그런 남은 한 시점의 데이터를 추정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5명 중 4명의 체중이고 남은 1명은 이 4명과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 추정하기가 상당히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는데 어 이렇게 이게 이제 서열 데이터다라고 하면 즉 한 명의 체중 데이터다라고 하면 68, 70, 67, 65로부터 별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값이 아니겠죠? 한 명이 체중이니까 68, 70, 67, 65로부터 별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값이 아니겠죠. 서열 데이터라면. 근데 독립적인 데이터라면 이 네 명과 남은 한 명이 이렇게 관계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의 데이터랑 남은 한 명이 데이터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 갑자기 뭐 100kg인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40kg인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서열 데이터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명의 체중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혀 있죠. 서열 데이터라면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값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네, 이처럼 독립적인 데이터와 서열 데이터는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를 좀 책에서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익숙해지시라는 이야기겠죠. 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어, 사실 중요한 건 제가 익숙한 거겠죠. 왜냐면 이거 스터디 영상이니까. 네, 제가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네, 네, 뭐 저는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번 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까까지는 그 숫자였잖아요. 이제는 텍스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볼까요? 영화를 볼 때 혹은 친구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문장 있죠, 문장. 문장 속의 단어를 정확하게 인식할 확률이랑 한 개의 단어만 들었을 때 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확률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혀 있네요. 맥락을 통해 이전 단어를 통해 유추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문장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밤하늘의 반짝이는 뒤에는 네, 별이 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밤, 뭐 하늘, 반짝이는 뭐 이런 단어를 통해서 별이 올 거라고 대충 예상하는 거예요. 뭐 달이 될 수도 있겠죠. 달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계학습 분야에서는 네, 두 번째로 나오는 건데 시계열 데이터 혹은 서열 데이터의 분석에 주로 RNN을 사용합니다. RNN 기반 모델을 사용합니다. RNN 기반 모델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층 신경망, 그냥 신경망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다룬 신경망, 그냥 신경망의 입력은 이 출력 방향으로만 활성화가 되고 은닉층의 노드가 과거 정보를 기억하지 못해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과거 정보를 기억하지 못해요.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일단 오늘은 그냥 익숙해지라는 이야기만 그런 정도로만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과거 정보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RNN은 과거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의 순환 구조를 가진다. 이 그림 4.2 잠깐 볼까요? 그림 4.2 보이시죠? 이렇게 순환 구조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쪽 노드로 들어와서 h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한 시점 전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요.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순환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이 순환이 얘랑 똑같은 거죠. 이 순환이 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xt-1번째 얘는 x들의 원소죠. x들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xt-3번째가 입력이 됐어요. 이 벡터 중에서 t-3번째 원소가 입력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t-1, t1이라는 이렇게 원소가 생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u는 가중치고요. h라고 하는 벡터가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벡터에 t-1번째 원소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환한다는 것은 이 다음 시점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 다음 시점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이걸 쭉쭉 펼쳐서 나타낸 게 이걸 펼쳐서 나타낸 게 이거인 건데, 이것도 보자면 xt 번째죠. xt 번째인데, 어, 그냥 xt가 이렇게 와서 뭐 ht가 됐는데, ht가 되려면 뭐가 또 필요해요? ht-1이 필요한 거죠. 다음 시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ht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xt도 필요하지만 ht-1번째 과거의 정보도 필요한 거거든요. ht-1이 과거의 정보죠. 네, 그래서 현재의 정보와 과거의 정보를 적절히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현재 정보 ht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출력해내는 값이 ot-1, oa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출력을 하는 게 O라는 이 벡터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가지냐? 이렇게 계속 시점이 거쳐갈수록 그 과거의 정보를 이렇게 반영해서 이 ht라는 값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쫙 펼친 거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의 순환 구조를 가지는 거거든요. 이 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RNN은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나 서열 데이터를 구성하는 원소를 한 번에 하나씩 입력받아 처리하며 입력 시간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내부 노드를 생성하여 그 시점까지 처리한 정보를 저장한다. 네. 뭐 이 말은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드린 내용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원소를 한 번에 하나씩 입력받았죠. 아까 전에 그 그림에서도 한 번에 하나씩 받았죠.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받았죠. 아까 전에 이렇게 그림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입력 시간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내부 노드를 각각 생성했죠. 그래서 그 시점까지 처리한 정보를 모두 저장을 이렇게 여기다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출력 노드를 통해 출력을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죠. 출력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RNN은 이 음성인식, 언어인식, 손글씨 인식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돼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RNN이 어디에 주로 쓰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 번역, 뭐 이미지 캡셔닝, 뭐 작곡, 문서 만들기, 자율 자동차, 자율 주행차 등 매우 폭넓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것이 RNN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그림이죠. X0부터 뭐 XT까지 해서 네,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에 대응하는 내부 노드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H0 뭐 이렇게 대충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U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V라는 W인가요? W라고 하는 가중치를 곱해서 이제 H1을 만드는 것이고요. H1을 만드는데 H0랑 이제 X1이 더 필요한 거죠. 이제 H1이랑 이제 H가 있네요.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하죠? K라고 할까요? K0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K0랑 X1을 이용해서 이제 K1을 만드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X2랑 K1을 이용해서 K2를 만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XT까지 이용해서 이제 이제 이 자리에 KT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체는 이제 순환 신경망의 형태인데요. 얘를 이제 펼치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펼쳐서 나타낸 게 이런 형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RNN의 형태가 다양한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완전 RNN, 뭐 홉필드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RNN은 꽤 역사가 오래된 건데요. 최근의 명성은 이 LSTM과 GRU 같은 게이트 순환 신경망에 의한 것입니다. 이 내용도 이제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RNN의 대표적인 학습 기법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온 이 U, V, W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업데이트해서 얘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정사각법을 이용하던가, 뭐 해시안, 뭐 프리 옵티미제이션 이런 걸 이용하던가
아니면 글로벌 옵티미제이션 뭐 이런 걸 이용하는데 문장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닉 노드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입력 노드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문장이 길어지면 학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기 어렵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비문학 지문을 읽어요. 비문학 지문을 읽는데 뭐 수, 여러분들이 뭐 얼마 전에 언제 수능을 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능을 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이고요. 뭐 수능 같은 거 문제 풀면 뭐 비문학 지문이 이렇게 지문이 엄청 길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 걸로 여기 있는 거 예측해요. 혹은 영어 지문 있죠. 영어 지문. 영어 지문도 요즘 쉽지 않죠. 영어 지문 어쩌고 저쩌고 시작해서 영어 지문에 뭐 빈칸 뚫기 이런 게 있죠. 빈칸을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뭐 보통 31번 이쯤에 나오죠. 31번 뭐 34번 이쯤에 나와가지고 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이렇게 채워 넣어 보시오 해서 1번 어쩌고 뭐 2번 뭐 어쩌고 해서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어야 돼요. 그럼 이 문장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문장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기 쉽지 않듯이 RNN도 똑같아요. 이 문장이 길어질수록 이 학습하기가 쉽지 않듯이 네,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 이걸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영어 지문이 너무 길어지면 이 빈칸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지듯이 이 빈칸 추론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듯이 얘도 이제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학습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갑자기 CNN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CNN에서는 이제 주로 이미지 데이터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쓰거든요. CN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데이터에 주로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처리를 하면 주로 보통 CNN 관련 모델을 되게 많이 쓰게 되고요. 근데 RNN 같은 경우에는 혹은 LSTM과 뭐 GRU 같은 경우에는 이 서열 데이터에 특화된 신경망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 같은 그런 텍스트 데이터 혹은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된 그런 신경망 모형이 네, RNN입니다. 그러면 RNN은 CNN처럼 이 웨이트 쉐어링으로 이 복잡한 계산이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길이가 다른 입력 데이터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길이가 다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였죠. 예를 들어서 아까 학습을 한 게 뭐 헬로예요. 학습을 한 게 헬로인데 내가 이제 테스트 페이지에서 넣는 문장은 이제 뭐, 뭐 그냥 헬이에요. 헬. 지옥이죠. 헬이에요. 헬. 이렇게 이 길이가 다르잖아요. 길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서열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의 위치가 다를 때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RNN은 출력의 서열을 만들 수 있으므로 출력의 서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전에 출력에도 t-1, t, 뭐 t 플러스 1, 뭐 이런 게 있었죠. 네, 네, 출력에도 이렇게 t-1, t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에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 각각에 대해서 출력에도 이렇게 순서가 매겨져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H0, 1, 2 이렇게 매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HT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서 널리 응용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RNN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관련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예측인데요. 이 문자 예측은 어떤 거냐면 책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이 hello라는 걸 학습할 때 h가 들어가면 이제 x가 입력이고 y가 이제 타깃이에요. 이제 저는 타깃이라고 했지만 책에서는 이제 목표 출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타깃입니다. 타겟. 책이 예, 한국어를 예, 되게 사랑해요. 그래서 목표 출력 벡터 타겟 벡터는 네, 그래서 x1이 HELL이고 각각에 대해서 ELLO를 출력하는 걸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H를 넣었을 때 E가 출력이 되게끔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출력, 입력 해가지고 H를 넣으면 E가 나오도록 하고
E를 넣으면 L이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L을 넣으면 또다시 L이 나오도록 하고, 또 마찬가지로 L이 또 나오면 이 시점이 있는 것이니까 O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X1, X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걸 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RNN처럼 이렇게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괄호 안의 숫자는 순서나 시점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런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성별 또는 문자열처럼 양적 데이터가 아닌 범주형 데이터를 RNN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원학 벡터로 만들어요. 그래서 H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0, 0, 0, E 같은 경우에는 0, 1, 0, 0, L 같은 경우에는 0, 0, 1, 0, O 같은 경우에는 0, 0, 0,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여긴 트랜스포즈는 왜 트랜스포즈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 4.3은 그래서 학습 과정의 일부분과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의 노드가 완전히 연결된 구조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3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린 거야 이게 똑같은 그림 형태죠. 그래서 H가 들어가면 E가 나오고 E가 들어가면 또 L이 나오고 L이 들어가면 또 L이 나오고 L이 들어가면 또 O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원활 인코딩을 한 거죠. 1, 0, 0, 0 그리고 0, 1, 0, 0, 0, 0, 1, 0 그리고 0, 0, 1, 0 이렇게 맞죠? 네. HELL이니까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 히든 레이어 값이고요. 이 히든 레이어 값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계획을 한 거고요. 보면은 얘는 이제 잘 예측하는 케이스죠. 2.2 얘는 이제 이제 원활 인코딩을 했으니까 출력도 이제 이 차원이 4짜리인 어떤 벡터가 될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라고 해서 이게 가장 높은 값이죠. 가장 높은 값이기 때문에 이제 HELO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1.0이네요. 여기는 근데 지금 출력은 5잖아요. 출력 5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예측한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얘도 4.1이 가장 높은 값이었네요. 얘도 5로 써서 잘못 예측을 한 거고요. 얘는 어때요? HELO인데 얘가 가장 높은 값이니까 잘 예측을 한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은 얘인데 이 중에서 HELO가 5니까 얘도 잘 예측을 한 거고요. 그죠? 뭐에서 더 볼까요? 4.1이 제일 높은 값이니까 5를 출력을 하는 건데 타겟은 2였으니까 잘못 예측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UWV를 다시 업데이트를 이게 서로 거리가 줄어들게끔 오차가 줄어들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오차가 줄어들게끔 이제 UWV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첫 번째 이렇게 나왔다고 했죠. 1.0, 2.2, 마이너스 3.0, 4.1인데 네, 아까 그 숫자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과는 당연히 이 4.1이 가장 큰 값이니까 이 값을 이제 likelihood로 해석을 해서 네, 출력을 이제 HELO니까 가장 높은 값인 이 5로 이제 출력을 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의 각 원소를 이제 해당 문자 이제 likelihood로 해석을 해서 가장 높은 값인 이제 5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타겟이 2인데 5로 예측했으니까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죠. 이 결과는 뭐 참고로 이 softmax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의 합을 1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출력이 0.5, 0.3, 마이너스 1.0, 1.2일 때, 뭐 1.2가 가장 높은 값이니까 이 출력이 5가 되는 것인데, 각각 HELO잖아요. 각각이 HELO인데, 얘가 가장 높은 값이니까 얘를 출력하면 5가 되는 것인데, 지금 지금 보면은 타겟이 L이잖아요. 타겟이 L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잘못 출력한 거기 때문에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한 그런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최소가 되도록 가중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각 이 최종 모형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다음 학습할 단어가 LIKE인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글자가 있죠? 뭐 I, K라는 글자가 안 나와 있죠? 이 단어도 역시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차원이 6자리인 벡터가 되겠죠.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알파벳만 할 경우에는 알파벳만 할 경우에는 26개인가요? 대문자까지 합하면 52개짜리인가요? 그래서 52개짜리 그 차원을 가지는 그 벡터를 출력으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봐봐요. 헬로의 길이가 5고 라이크의 길이가 4로 서로 다른데 RNN은 이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헬로만 학습했지만 아까 전에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죠? 이 신경망 자체는 이제 헬로를 학습했는데 여기다 라이크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 트레인 X 트레인이 그러니까 X 트레인이 H E L L이었는데 X 테스트가 이제 LIK도 된다는 거예요. I LIK도 된다는 거예요. 얘를 이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X 트레인과 다르게 RNN은 그래서 바로 이전의 문자 한 개만을 사용해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나온 모든 문자를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인데 이전에 나온 모든 문자를 사용하여 예측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림 4.1에서 그 자동 완성 검색 사이트 있잖아요. 그 검색 사이트 자동 완성 그 기능 있잖아요. 거기서 이 REC와 RAC 다음에 예측되는 글자가 좀 달랐죠.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REC 다음에 REC와 RAC는 전부 다르죠. 근데 끝에 글자는 똑같죠. 끝에 글자는 똑같은데 왜 다, 끝에 글자는 똑같은데 왜 이 뭐냐 REC와 RAC의 결과가 다르냐? 이거 앞에 있는 글자 전체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글자 전체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참고 사항인데 뭐 아주 많은 단어를 학습하면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큰 문자부터 차례대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 네, 이거는 뭐 참고 사항입니다. 균형 신경망은 이제 H 그리고 E를 사용해서 이제 신경망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E, L을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각각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이제 L 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L, O를 가지고 이렇게 또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한다는 거죠. 근데 RNN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RNN에서는 이 서열 데이터의 전체나 일부를 동시에 사용한다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HELL을 전부 한 번에 다 사용해서 ELLO를 얘를 이렇게 출력하는데 인프런스 하는데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예제 끝났고요. 이제 삼진수 덧셈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덧셈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RNN에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시켜야 돼요. 이게 뭐냐면 뭔가 연산을 하는 거죠. 뭐 B 더하면 C예요. 맞나요? 뭐 더하는 게 아니고 그냥 C랑 연산을 하는 거죠. B 하면 B 하고 B 하면 C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라면 뭐 AND 연산, OR 연산을 하는 거죠. 네, C 하면 B 이렇게 돼야 되죠. C 하면 B인데 근데 봐봐요. A, B, C인데 A, B, B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학습을 해서 그냥 확률 값을 출력할 수는 있긴 한데 이 연산이라는 게
둘 중에 한 개의 값만 가져야 되죠. 이 배중률 혹은 이게 뭐라고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배중률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야 이 모순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모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개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끝에 있는 B2에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냥 신경망으로 할 거면은 이렇게 한 자리씩 한 자리씩 이렇게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냥 신경망으로 하려면은 안 됐을 것이 이제 RNN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볼까요? 음, 각 데이터를 이제 그냥 신경망을 이용해서 하려면 그럼 이제 입력 노드가 2개고 출력 노드는 1개짜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네, 안에 들어와서 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 다음에 1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B가 들어가면 C, 뭐 C가 들어가면 뭐 B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봐봐요. 입력 CC와 AB에 대해서는 목표를 다르게 출력한다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아니 여기 ABC가 있는데 ABB도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학습하느냐가 이 관건이라는 건데 그래서 입력 CC와 이 AB 아까 설명은 AB죠. AB에 대해서 목표 출력과 그러니까 이 타겟과 다르게 출력한다는 게 그러니까 ABC도 있고 ABB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 끝에 있는 B도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나왔네요. 그 입력 BA에 대한 목표 출력은 타겟은 B 또는 C이다. 근데 연산은 같은 입력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출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네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죠? 읽어볼까요? 은닉승이 한 개인 신경망으로 학습하였다고 하면 입력 BB와 BC에 대해서는 출력이 목표 출력과 같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기 이야기인가 봐요. BB와 CC와 B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사진과 같았죠. 근데 BCA 얘는 이제 안 맞다는 거예요. BCA가 맞나요? 볼까요? BBC, CCB고 ABC인데 BCA 볼까요? BCA, AB 볼까요? BBC, CCB, ABA 틀렸네요. BCA 얘는 맞았네요. 근데 CCC도 틀렸죠? 이게 지금 학습 그림 4.4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림 4.4처럼 이렇게 학습했다라고 하면 이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얘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출력 빈도를 고려한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앞에 예제는 사실 뭐냐면 이제 제로를 A, 1을 B, 2를 C로 표현해서 3진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각 자릿수에 있는 거를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받아 올림을 고려하는 연산이잖아요. 0, 1, 2를 책에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처음에 올림수가 0이에요. 근데 덧셈 1 더하기 1은 2를 할 때, 어, 이게 이루어지면 올림수는 0이잖아요. 받아 올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C 더하기 C는 B가 2 더하기 2는 4인데 받아 올리면 거죠. 얘는 3 더하기 얘는 3 더하기 1이니까 3 더하기 1이니까 올림수가 1이 된다는 것은 받아 올림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 연산이 A, B, B지만 A, B, B, C 이렇게 1이 더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받아 올림이잖아요. 이게 아까 전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at이 덧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인데 2
2 더하면 2는 4 이렇게 안 쓰고 4는 3 더하기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 이렇게 쓴 다음에 1 더해서 그래서 1 해서 2 0 해서 1 1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받아 올림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올림수를 고려하는 받아 올림을 고려하는 덧셈 연산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 방향 신경망과는 다른 RNN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그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셰익스피어 작품 흉내내기입니다. 이 링크는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막혀 있을 건데요.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이 막혀 있죠 지금. 네, 막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흉내내어 문장을 작성하는 예제를 살펴보니까 얘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볼 수는 없고요. 아쉽게도 책에 있는 사진으로만 만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 작품을 RNN 약습한 후 작품 속 문장을 흉내내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래서 그림 4.6은 훈련 과정에 따른 결과를 간략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 4.6을 보면, 네, 이렇게 이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학습이 덜 된 상태에서는 이상한 문장을 출력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네, 우리가 아는 단어들 보이죠? why, 뭐 do, 정확한 문장은 아닙니다만 뭐 얘보단 낫죠. 그래도 얘보단 그래 좀 더 나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위 그림은 네, 셰익스피어의 작품인데 이 과정이 RNN을 학습을 시켜서 이렇게 얻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죠? 보면은 그렇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숫자 인식입니다. 숫자 인식은 네, 원래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 학습에는 보통 CNN을 많이 썼거든요. 전통적으로 CNN을 많이 썼는데요. 이런 식으로 획순인가요? 획순을 이렇게 나타내서 획순을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얘는 시퀀셜 데이터고 얘는 RNN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 안의 자취를 시계 방향으로 나타내는 서열 데이터고요. 이런 식으로 RNN은 이렇게 얘를 숫자 인식에 활용해서 좀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거는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쓰이는 순환 신경망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입력과 출력에 따라서 다르겠죠? 입력과 출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5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그래서 1 to 1이에요. 한 개가 들어오면 한 개가 나가는 거. 두 번째는 1 to many이에요. 한 개가 들어오면 여러 개가 나가는 거. 세 번째는 many to one이네요. many to one은 여러 개가, 여러 개가 들어와서 한 개가 나가는 거. 여기 있는 이 두 개는 둘 다 many to many인데요. 얘는 아마 제가 알기로 글자 쓰기가 delayed many to many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숫자를 매겨볼까요? 숫자가 0, 1, 2면 얘는 나가는 게 2, 3, 4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delayed many to many고요. 그래서 그냥 many to many는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형태를 many to many라고 합니다. 네, 뒤에 설명도 좀 보겠습니다. 그린 4.8에서 A는 기본 구조를 가진 RNN으로 바닐라 신경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B는 원투매니 구조를 가진 RNN으로 주어진 이미지에 적절한 주석을 달아주는 이미지 캡셔닝에 사용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C는 매니투원 구조를 가진 RNN으로 주어진 문장에서 감성을 판별하는 감성 분석.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주어져 있으면 이 문장이 긍정적인 문장인지 부정적인 문장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거에 쓰이겠죠. 네. D와 E는 이제 many to many 구조를 가진 RNN으로 D는 뭐 기계 번역에 사용되고 E는 비디오 분류에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
순환신경망의 구조와 순환신경망의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내용은 별로 수식도 별로 안 나왔고 별로 쉬운 그런 좀 쉬운 이야기가 좀 줄을 이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수식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긴장 좀 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한 지 45분째가 되고 있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